아침 6시. 나는 언제나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밥솥 뚜껑을 열고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냈다. 식탁 위에 2개의 밥그릇을 놓았다. 하나는 내 자리, 하나는 그이의 자리. 50년을 그렇게 놓아왔다. 그런데 오늘 그이의 밥그릇만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밥을 담았지만 그이가 없었다. 식탁 한가운데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쳤다. 미안합니다.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문장 끝에 마침표도 없었다. 나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릇 옆에 놓인 숟가락만 차갑게 빛났다. 우리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다. 그이는 25, 나는 23이었다. 중매로 만났다. 첫 만남에서 그이는 말이 없었다. 잘 부탁합니다. 그게 그이가 한 말의 전부였다. 나는 그때 그것이 수줍음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이의 전부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 감정보다 책임으로 버텨온 사람. 결혼식은 조촐했다. 동네 예식장에서 간단히 치렀다. 신혼여행은 없었다. 그이는 공장에 다녔고 나는 집안일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셋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그이는 일터로 나갔고 나는 아이들과 시부모를 돌봤다.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다. 그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수고했어. 가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아니, 그게 사랑이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자랐다. 첫째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 둘째는 일찍 결혼했다. 셋째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 취직했다. 시부모님은 차례로 돌아가셨다. 그제야 집이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이는 은퇴를 했다. 정년이 되어 공장을 나왔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이는 쉬지 못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그이에게 고통이었다. 텃밭을 일구고 TV를 보고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말은 더 줄어들었다.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그래. 대화라고 부르기 민망한 주고받음이었다. 나는 그게 노년의 평화인 줄 알았다. 더 이상 다툴 일도 바랄 것도 없는 삶.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이의 한숨이 깊어졌다. 밤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 아파? 아니. 병원 가볼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침묵했다. 3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전날 저녁까지도 평범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이는 없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없어졌다. 세면도구도 사라졌다. 그이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 몰라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편지 한 장 남기고 나가셨어.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미안합니다. 조금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응. 아이들도 당황했다. 첫째가 며칠 후 집에 왔다.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모르겠어. 요즘 말이 없으시더니.
혹시 싸우셨어요? 싸울 일도 없었어. 첫째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나간 건 실종이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그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걱정이었다. 그이가 다쳤을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걱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떠나다니. 나는 그이의 빈 자리를 보며 속으로 울었다. 나는 뭐였나? 50년 동안 밥을 했다. 빨래를 했다. 아이를 낳고 키웠다. 시부모를 모셨다. 그이가 힘들 때 옆에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편지 한 장으로 끝이라니.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가? 나는 그이의 옷을 꺼내 빨래통에 던졌다. 그이가 즐겨보던 신문을 찢어버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 울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었다. TV를 봐도 혼자 웃었다. 그이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었다. 그저 건물일 뿐이었다. 나는 과거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첫째를 낳던 날. 그 많은 날들 속에서 그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이의 월급은 적었다. 공장 노동자의 삭시 그랬다. 나는 집에서 부업을 했다. 옷 단추를 다는 일이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이는 야근을 자청했다. 조금만 참아요. 내가 더 벌게. 그이는 그렇게 말했다. 밤늦게 돌아와 밥을 먹고 쓰러지듯 잠들었다. 나는 그이의 작업복을 빨았다.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이도 나도.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책가, 준비물값이 만만치 않았다. 나는 더 많은 부업을 했다. 그이는 주말에도 공장에 나갔다. 둘째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그이는 말없이 아이를 안았다.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 그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때 그이가 실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다. 그이는 딸을 무척 아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셋째가 태어났다. 또 아들이었다. 집은 더 좁아지고 돈은 더 부족해졌다. 그이는 더 많이 일했다. 나는 더 많이 참았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반신이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며 시아버지를 간병했다.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떠먹이고 목욕을 시켰다. 하루 종일 허리를 펼 시간이 없었다. 그이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더 일했다.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쓰러졌다. 힘들지? 한 번은 그렇게 물었다. 당신도 힘들잖소. 그게 그이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지 않았다. 각자 견뎠다. 시아버지는 3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몸이 풀어졌다. 그이도 나도.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며느리로 알아보지 못했다. 넌 누구냐? 매일 같은 질문을 했다. 밥을 해드려도 안 먹었다고 했다. 밤에 나가시려고 문을 열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어딨어? 그이는 퇴근 후 어머니를 돌봤다. 함께 산책을 나가고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아들은 알아보셨다. 우리 아들 왔구나. 예,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이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이가 말이 없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할 줄 몰라서였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5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우리는 환갑이 넘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집을 떠났다. 첫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둘째는 남편을 따라 부산으로 갔다. 셋째는 해외 근무를 나갔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집은 텅 비었다. 처음으로 그이와 단둘이 남았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둘이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아이들, 시부모, 친척, 이웃.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그이와 나 둘뿐. 나는 그제야 그이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여행 못 가봤잖아. 글쎄. 그이는 망설였다. 돈도 아까운데. 그래도 다음에 하자.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이는 은퇴 후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낮잠을 잤다. 저녁이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다.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어. 텃밭은 어때? 그저 그래. 대화가 아니었다.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의 반복. 나는 외로웠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행복한지 불행한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부터 그이의 한숨이 잦아졌다.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었다. TV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었다. 왜 자꾸 한숨 쉬어? 그래. 응. 요즘 한숨이 많아. 몰랐네. 그이는 자기가 한숨 쉬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병원 가보자. 괜찮아.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자. 필요 없어. 그이는 완강했다. 나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그이가 화를 낼까봐. 평생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는 그이지만 어쩐지 그날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이가 신음하는 소리였다. 아,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다. 어디 아파? 나는 불을 켰다. 그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괜찮아. 다시 자. 어디가 아픈 거야? 아무 데도 안 아파. 그이는 돌아 누웠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이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평소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그이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어젯밤에 괜찮았어? 뭐가? 신음소리 안 들렸어? 내가? 아니야. 그냥 꿈 꿨나 보지. 그이는 부인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이가 떠난 후 나는 집안을 정리했다.
그이의 옷장을 열었다. 옷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다. 약봉지였다. 하얀 봉투에 약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복용법이 적혀 있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게 뭔가? 그이는 약을 먹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약이 있었다. 진통제, 소화제, 그리고 이름 모를 약들. 나는 손이 떨렸다. 서랍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2달 전. 진료과는 종양내과. 종양내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종양이라니. 그이는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나 몰래. 나는 더 뒤졌다. 더 많은 영수증이 나왔다. 3달 전, 넉 달 전, 반년 전. 그이는 반년 넘게 병원을 다녔다. 혼자서.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다. 병원에서 온 예약 알림이었다. 다음 진료 예정일 4월 12일 오전 10시.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떨렸다. 그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혼자 병원에 다니고 있는 걸까? 나는 첫째에게 전화했다. 아버지가 병원 다니신 거 알았어? 예. 무슨 병원요? 종양내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무슨. 나도 몰랐어. 지금 알았어. 첫째는 당장 내려오겠다고 했다. 첫째가 내려와 병원에 전화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보호자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디서 찾아? 병원 근처에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병원 근처를 돌아다녔다. 주변 여관, 고시원, 원룸. 하지만 그이는 없었다.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과거의 기억들.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그이와의 기억이 떠올랐다. 첫 아이를 낳던 날. 진통이 심했다. 그이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다렸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이는 울었다. 수고했어. 그 말과 함께 그이가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또 다른 기억. 둘째가 아파서 응급실에 간 날. 그이는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중얼거리는 그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다른 기억.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했다. 그이는 1달 동안 회사를 쉬고 나를 간병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미안해요. 내가 이래서. 괜찮소. 당신 잘못이 아니잖소. 그이는 그렇게 말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게 그이였다. 나는 깨달았다. 그이가 말이 없었던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다. 젊은 시절 나는 그이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그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터로 갔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그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야근을 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그이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그게 그이의 사랑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는 그걸 이제야 알았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이가 힘들어할 때 물어봤어야 했다. 당신 괜찮아요?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나는 너무 바빴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 그이를 볼 여유가 없었다. 그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나를 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보지 못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깨닫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이는 이미 떠났는데 아버지 친구분한테 연락해봤어요. 뭐래? 한 달 전에 만났대요. 뭐라고 하시던데? 아버지가 많이 수척해 보이셨대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대요. 역시 그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분이 아버지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셨대요. 요양원? 네.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요양원 있냐고. 심장이 철렁했다. 요양원. 그이는 요양원에 가려고 했던 건가? 나는 둘째, 셋째에게도 전화했다. 모두 모였다. 우리는 주변 요양원을 찾아다녔다. 하나하나 전화하고 직접 방문했다. 이런 분 계세요? 그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일주일을 찾아다녔다. 지치고 힘들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요양원에 계실까요? 둘째가 물었다. 모르겠다.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도 우리는 요양원을 찾아다녔다. 도시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이런 분 계세요? 접수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분. 계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정말이요? 네. 한 달 전에 입원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3층 312호실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312호. 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그이가 있을 것이다. 50년을 함께 산 그이가. 나를 두고 떠난 그이가. 침대에 그이가 누워 있었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다. 아버지. 첫째가 먼저 다가갔다. 그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희가 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둘째가 울먹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이는 나를 보았다. 미안하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이들이 잠시 나간 사이 나와 그이만 남았다. 그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반년 전에 알았어. 뭘? 위암이라고. 위암. 그 단어에 숨이 막혔다. 3기라고 했어. 수술해도 확률이 낮대.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걱정할 거 아니요. 그럼 혼자 견디려고요? 난 이제 늙었어. 죽어도 할 만큼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리쳤다. 당신 혼자만의 인생이에요? 나는요? 아이들은요? 그이는 고개를 돌렸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 50년 동안 당신이 고생만 했어.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나는 울었다. 바보같이. 그이는 계속 말했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미안했어. 당신이 부업하느라 고생하는 걸 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알아요.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휘는 것도 봤소. 시어머니 치매 걸렸을 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소. 그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난 괜찮았소. 거짓말. 나는 그이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힘들었어요. 나는 알아요. 그이는 처음으로 울었다. 50년 만에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소. 그이가 말했다. 결혼하고 50년 동안 표현하는 게 서툴렀소. 말하는 법을 몰랐소.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었소. 당신을 사랑했소.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나도요. 나도 사랑했어요. 그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요. 당신 수술 받아요. 수술? 해봐요.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확률이 낮다고 했어. 그래도 해요. 나는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그이는 고개를 저었다. 난 이미 늙었어. 나도 늙었어요. 우리 함께 늙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버지 수술 받으신대. 정말이요? 응. 해야 돼. 그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버지 하셔야 해요. 첫째가 말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비용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가 말했다. 저희가 모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낫기만 하세요. 둘째가 울면서 말했다. 그이는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수술은 6시간 걸렸다. 우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나는 기도했다. 제발, 제발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사고. 50년을 함께 살았다. 이제야 서로를 이해했다. 이제야 사랑을 말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 일어났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이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회복은 더뎠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힘들어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 힘이 나오. 그이가 말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였다. 병원으로 가서 그이를 먹였다. 맛있어. 그이가 웃었다. 50년 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그이가 많이 회복되었다.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당신이 퇴원하면. 어디로? 바다.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요. 당신이 바다 사진 자주 보던 거. 그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것까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석 달 후 그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이 그리웠어. 나도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우리 집 냄새. 50년을 살아온 집. 그이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집이 좋구만. 나는 부엌으로 갔다. 밥을 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김치를 꺼냈다. 식탁 위에 2개의 밥그릇을 놓았다. 하나는 내 자리, 하나는 그이의 자리. 50년을 그렇게 놓아왔던 자리.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어. 다행이다.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라 더 맛있어. 나는 그이를 바라보았다. 수척하지만 눈에 생기가 돌았다. 당신, 내일부터 산책하자. 산책? 응. 매일 아침. 좋소. 그리고 주말에는 시장 가자. 시장? 같이 장 보러 다니자. 50년 동안 나 혼자 다녔잖아. 그이는 웃었다. 알았어. 함께 가겠소. 조금씩.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천천히 조금씩. 그이의 걸음은 느렸다. 나는 그이의 속도에 맞췄다. 괜찮아요? 괜찮소. 힘들면 말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안 힘들어.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작은 공원을 지나고 골목을 걸었다. 50년 살았지만 이렇게 함께 걸어본 적 없었다. 이런 것도 좋구만. 그이가 말했다. 그러게요. 나도 대답했다. 주말이 되었다. 우리는 시장에 갔다. 뭐 살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사. 나는 다 좋아요. 그럼 생선 살까? 당신 생선 좋아하잖소. 어떻게 알아요? 알지. 당신이 생선 반찬 나올 때 더 많이 먹던 거. 그이는 웃었다. 그런 것까지 봤소? 당연하죠. 우리는 생선을 샀다. 야채도 샀다. 과일도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다. 내가 들겠소. 아니에요. 내가 들어요. 아직 힘이 있어. 그이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조금 비틀거렸지만 혼자 들고 걸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저녁을 준비했다. 그이는 옆에서 야채를 다듬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소? 응. 잘하네요. 처음 해보는데. 그래도 잘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이는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다. 이런 것도 재미있구만. 그렇죠? 밥상을 차렸다. 생선구이, 나물, 국. 우리는 마주 앉아 먹었다. 오늘 밥은 특별히 맛있어. 왜요? 함께 만들어서 그런가 봐. 나는 웃었다. 이런 대화, 이런 웃음. 50년을 살면서 이제야 나누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TV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후회하는 거 있어? 그이가 물었다. 후회요? 50년 동안. 나는 생각했다. 글쎄요. 후회보다는 아쉬운 게 많죠. 뭐가? 당신이랑 더 많이 대화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소. 이제라도. 어느 날 그이가 편지를 건넸다.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나는 편지를 펼쳤다. 그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당신에게 50년 동안 고마웠어. 말로 표현 못했지만 당신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 아이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웠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
사랑한다는 말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남은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소. 나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바보. 그이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약속대로 우리는 바다에 갔다. 동해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다가 이렇게 넓었나? 그이가 말했다. 젊었을 때는 바다 한번 못 가봤소. 나도요.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그이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맙소. 나도요.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 네. 추억으로. 첫째가 사진을 찍어줬다.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첫 여행 사진이었다. 1년이 지났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다행히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 정말이요? 네.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나는 그이의 손을 꼭 잡았다. 잘 됐어요. 고맙소. 병원을 나오며 그이가 말했다. 이제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소. 많이 사세요. 당신과 함께. 당연하죠. 명절이 되었다. 아이들이 모두 왔다. 손주들도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다. 그이는 아이들을 안았다. 많이 컸네. 할아버지 어디 아팠어요? 이제 다 나았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간호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돌봐주셔서 나았지. 아이들은 우리를 보며 웃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 좋아요. 그 말에 우리도 웃었다. 그래, 사이 좋아. 작은 다툼.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었다. 가끔 다툼도 있었다. 약 먹었어요? 먹었어. 거짓말. 아까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 깜빡했어. 매일 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화를 냈다. 그이는 미안하다고 했다. 걱정돼서 그래요. 알았어. 앞으론 잘 먹을게. 다툼 후에는 금방 화해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 동네 이웃들이 신기해했다. 요즘 두 분 사이 좋아 보이네요. 예전엔 그냥 그러셨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늙어서 철들었나 봐요. 부럽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그이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창피하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사실이잖아요. 그래도 좋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이는 웃었다. 겨울.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그이는 마당에 눈을 쓸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이 정도는. 나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들어와서 차 드세요. 고맙소. 우리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았다. 겨울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소. 그러게요. 50년 살면서 눈 한 번 제대로 안 봤소. 바빠서 그랬죠. 이제 시간이 많으니 좋소. 나는 그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럽시다.